19살, 창백한 피부와 가녀린 손가락을 가진 제 이름은 휘하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떠서 처음 보는 건 하얀 천장, 그리고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빛이죠. 그 빛은 언제나 창틀에 걸려 바닥에 사각형 모양으로 떨어집니다. 가끔은 그 사각형 안에 발을 담그고 싶어요. 하지만 휠체어에 앉아있는 저로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휘하야, 일어났니? 약 먹을 시간이야. 엄마의 목소리가 복도를 타고 들어옵니다. 저는 벌써 19이지만 매일 엄마가 약을 챙겨줘요. 희귀신경계 질환이라는 병 때문에 하루에 6번 여러 종류의 알약을 삼킵니다. 처음엔 목이 아팠는데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물 한 모금 없이도 삼킬 수 있죠. 오늘은 컨디션이 어때? 어지러움은? 손떨림은? 엄마는 항상 제 상태를 체크합니다. 체온계를 제 이마에 대고 혈압을 재고 동공 반응을 확인하죠. 이게 우리의 아침 의식입니다. 이런 일상이 제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세상에는 다양한 가족이 있고 우리도 그중 하나일 뿐입니다. 괜찮아요, 엄마. 그냥 조금 피곤해요. 창 밖을 바라봅니다. 저 멀리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사람들이 개미처럼 작게 움직이는 게 보여요. 그들의 삶은 어떨까요? 학교에 가고 친구를 만나고 연애를 하고 저와는 다른 세계의 이야기죠. 넌 특별하니까 세상은 널 이해 못해. 엄마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슬퍼 보일 때마다요. 그리고 저는 엄마의 말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엄마밖에 모르니까요. 학교는 10살 때 그만두었고 친구도 없어요. 온라인 수업으로 고등학교 과정을 마쳤지만 실제 교실에 앉아본 적은 없습니다. 제 세계는 이 아파트 18평 안에 있어요. 오늘은 뭐 읽고 싶어? 새 책 주문했는데 엄마는 제게 항상 책을 사줍니다. 책과 인터넷이 제 유일한 창문이에요. 하지만 인터넷도 엄마가 설정한 제한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죠. 위험한 정보가 많다면서요. 온라인 강의와 몇몇 허용된 사이트만 볼 수 있어요. 오늘도 약을 먹고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가끔은 상상해요. 내가 저 밖을 걸어 다닐 수 있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곧 현실로 돌아와요. 신경계 질환 때문에 다리에 힘이 없고 갑자기 발작이 올 수도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항상 집 안에 엄마 곁에 있어야 합니다. 휘하야, 점심 먹자. 그리고 약 먹을 시간이야. 엄마는 정확히 시간을 지킵니다. 약은 절대 늦지 않게 먹어야 해요. 그래야 발작이 오지 않는다고 했으니까요. 나는 엄마가 내민 알약들을 하나씩 삼킵니다. 이상하게도 약을 먹으면 몸이 무거워지고 머리가 흐릿해져요. 하지만 그건 약의 부작용이라고 엄마가 말했습니다. 넌 이 약 덕분에 살 수 있는 거야. 절대 잊지 마. 엄마의 말을 의심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엄마는 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으니까요. 남편에게 버림받고도 저를 돌보기 위해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며 살아왔어요. 엄마에게 저는 전부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엄마는 전부고요. 그런데 오늘 뭔가 달라졌어요. 약통을 떨어뜨렸는데 작은 하얀 알약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 다른 색깔의 알약이 눈에 들어왔어요. 엄마가 주던 것과는 다른 모양이었죠. 제 일상의 균열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알약들 중에서 낯선 모양의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연분홍색의 타원형, 한쪽 면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제가 매일 먹던 하얀 원형 알약과는 완전히 달랐죠.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뭐지? 목소리는 작게 나왔어요. 혹시 엄마가 들을까 봐요. 알약을 가까이 들여다보니 표면에 작은 글자가 보였지만 너무 작아서 읽을 수 없었습니다. 휠체어를 책상 쪽으로 밀고 가서 돋보기를 꺼냈어요. 그 알약에는 N10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휘하야, 무슨 소리 났어? 엄마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 알약을 손에 꼭 쥐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어요. 마치 비밀을 발견한 것 같은 느낌. 아니에요. 엄마, 책 떨어뜨렸어요. 엄마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방을 살펴보더니 바닥에 떨어진 약들을 보았습니다. 빠르게 다가와 무릎을 꿇고 하나하나 주워 담기 시작했어요.
조심해야지. 이 약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아. 엄마의 손가락이 바닥을 훑듯이 움직였어요. 저는 손에 쥔 분홍색 알약을 몰래 휠체어 쿠션 밑으로 숨겼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엄마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다른 알약에 대해 생각했어요. 내가 매일 먹는 약들 정말 다 내 병을 위한 것일까? 처음으로 의문이 들었습니다. 10살 때부터 먹어온 약인데 왜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문득 인터넷으로 이 약에 대해 알아보고 싶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엄마가 장을 보러 나간 틈을 타서 휠체어를 거실로 밀고 나왔습니다. 평소에는 엄마가 없을 때 방에만 있으라고 했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분홍색 알약을 손에 꼭 쥐고 엄마의 가방을 뒤졌습니다. 약국 영수증이 있었어요. 동네 약국이라는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었죠.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약국에 가봐야겠다고요. 엄마에게 물어볼 수는 없었어. 뭔가 말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처음으로 엄마에 대한 의심이 생겼습니다. 내 삶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현관 열쇠는 항상 거실 선반 위에 있었습니다. 손을 뻗어 겨우 닿았어요. 19살이 되도록 혼자 밖에 나가본 적이 없었지만 이제는 나가야 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엘리베이터까지 가는 것은 어렵지 않았어요. 하지만 심장은 마구 뛰었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모험이었으니까요. 10층, 9층, 8.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로비에 도착했을 때 경비 아저씨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피아 양, 혼자 나오다니 처음 보는데? 네, 잠깐 약국에 갈 일이 있어서요. 경비 아저씨는 친절하게 현관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강한 햇빛에 눈이 부셨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바깥 공기는 상쾌했습니다. 영수증을 보니 약국은 아파트 단지 바로 앞에 있었어요. 휠체어를 밀며 천천히 나아갔습니다. 약국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약사 선생님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안녕하세요. 약이 뭔지 알고 싶어서요. 떨리는 손으로 분홍색 알약을 내밀었습니다. 약사 선생님은 안경을 고쳐 쓰고 알약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이 약은 어디서 구했나요? 제가 먹는 약인데요. 엄마가 주시는. 약사 선생님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어요. 무언가 말하려는 순간 약국 문이 3개 열렸습니다. 휘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엄마의 얼굴은 제가 본 적 없는 표정이었어요.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얼굴이었죠. 엄마는 허겁지겁 달려와 제 휠체어를 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승재 선생님. 제 딸이 심각한 신경질환이 있어서 가끔 헛것을 봐요. 자꾸 약이 이상하다고 하는데 약사 선생님은 당황한 듯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저와 엄마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죠. 그 눈빛에서 뭔가를 읽을 수 있었어요. 불안함, 그리고 의심. 엄마, 이 약이 뭐예요? 내가 먹는 약 중에 있던데. 집에 가서 얘기하자. 여기서 떠들면 안 돼. 엄마의 소나기는 단단했습니다. 휠체어를 밀며 약국을 나왔어요. 약사 선생님과 눈이 마주쳤는데 그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엄마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휠체어를 세게 밀며 빠르게 움직였죠.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집에 들어와서도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 엄마가 갑자기 휠체어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손을 잡았어요. 휘아야, 절대 혼자 나가면 안 돼. 넌 위험한 상태라고. 약도 의사 선생님이 처방한 거야. 이해? 엄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공포인지, 걱정인지, 분노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입으로는 사과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의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약사 선생님의 눈빛, 엄마의 과도한 반응, 무언가 이상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엄마 몰래 더 알아봐야겠다고요. 내 몸에 들어가는 약이 무엇인지, 내 병이 정말 무엇인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같은 순종적인 휘하였지만 속으로는 계속 의심하고 있었어요. 엄마가 주는 약을 먹는 척하면서 몰래 휴지에 싸서 휠체어 쿠션 밑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엄마가 잠든 후에 컴퓨터를 켰어요. N10, 이 약이 정확히 뭐지? 검색창에 알약의 코드를 입력했습니다. 몇 번 시도 끝에 제약회사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찾았어요. 뉴로스테칩이라는 약물이었습니다. 용도를 보니 정신분열증 환자의 환각 억제라고 적혀 있었어요. 눈을 깜빡 정신분열증? 저는 그런 진단을 받은 적이 없었는데요. 계속해서 다른 약들도 조사했습니다. 제가 먹던 하얀 알약은 신경억제제였고 노란색 알약은 기억 형성을 방해하는 부작용이 있는 약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이 모든 약들이 정상인에게 투여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이라는 경고문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화면을 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아픈 게 아니라 약 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채웠어요. 몸이 무거운 것,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가끔씩 현기증이 나는 것. 이 모든 게 약의 부작용이었을까요? 내가 정말 아픈 걸까? 아니면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그 가능성을 생각하는 것조차 무서웠어요. 엄마가 나를 속이고 있다니 그럴 리가 없잖아요. 엄마는 나를 사랑하니까. 하지만 그 의심은 이제 제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약을 먹지 않기 시작했어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알고 싶었거든요. 처음 며칠은 무서웠습니다. 만약 정말 제가 아픈 거라면 발작이 올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놀랍게도 약을 끊은 지 사흘째부터 몸이 가벼워지기 시작했어요. 머리도 더 맑아졌고 팔다리에도 힘이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피아야, 요즘 좀 달라 보이네. 얼굴색이 좋아졌어. 엄마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기분이 좋아서 그런가 봐요. 약은 잘 먹고 있지? 네, 당연하죠. 처음으로 엄마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죄책감이 들었지만 이제 돌아갈 수 없었어요. 진실을 알아야 했으니까요. 오늘은 병원에 가야 해. 정기 검진이야. 엄마의 말에 긴장했습니다. 병원에 가면 검사를 할 텐데 약을 안 먹고 있다는 게 들통날지도 몰라요. 하지만 거절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은 평소와 다르게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김현숙 씨, 휘하의 수치가 많이 좋아졌네요. 특별히 달라진 점이 있나요? 엄마는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평소와 똑같이 지냈어요. 약도 정확히 먹이고 있고요. 의사는 제 눈을 들여다보며 물었어요. 휘하 양, 몸 상태는 어때요? 저 좋아진 느낌인가요? 네, 조금 더 힘이 생긴 것 같아요. 엄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엄마는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뭔가 생각에 잠긴 듯했죠.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병원에서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집에 도착하자 엄마는 평소보다 더 많은 약을 내밀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용량을 조금 늘려야 해.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 의사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제 귀로 직접 들었으니까요. 엄마의 거짓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평소처럼 약을 받아들이고 먹는 척했어요. 그날 밤 엄마가 깊이 잠든 후에 몰래 일어났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와 엄마의 노트북을 켰어요.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지만 예전에 우연히 본 적이 있었죠. 내 생일이었으니까요. 이메일함을 열어보니 제약회사 리워드 프로그램이라는 제목의 메일들이 보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클릭했어요.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임상 데이터는 충분합니다. 약값 지급은 다음 분기에 이체 예정입니다. 딸이 버텨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메일. 새로운 약물 테스트를 위해 환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전 약물의 효과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이니 새로운 조합을 시도해보세요. 화면을 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충격이었어요. 엄마는 저를 약 실험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아픈 게 아니라
약 때문에 아팠던 거였죠. 휠체어에 앉아 몸을 떨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어요. 내 인생의 전부였던 엄마가 나를 이용하고 있었다니. 왜? 돈 때문에?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노트북을 끄고 방으로 돌아오는 길에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어요. 창백하고 마른 19살 소녀. 하지만 이제 그 눈빛은 달랐습니다. 두려움과 의심, 그리고 분노가 뒤섞인 눈빛이었죠. 내가 정말 아픈 게 아니라면 내 진짜 모습은 어떤 걸까? 그날 밤 베개를 껴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진실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과정이 아플 거라는 것도요. 다음 날 아침, 새로운 결심으로 눈을 떴습니다. 더 이상 수동적인 피해자로 남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약을 완전히 끊은 지 일주일째, 몸은 점점 더 가벼워졌고 머리도 맑아졌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눈초리는 날카로워졌어요. 휘아야, 요즘 너 많이 달라졌어. 약은 제대로 먹고 있는 거 맞지? 엄마의 질문에 미소로 답했습니다. 연기를 시작한 거예요. 진실을 알아내기 위한 연기. 네, 당연하죠. 그냥 기분이 좋아진 것 같아요. 새 책도 재밌고. 엄마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더 묻지는 않았어요. 대신 조금 더 자주 제 방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감시하듯이요. 그날 오후 엄마가 장을 보러 나간 틈을 타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어요. 이번엔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엄마의 방으로 향했어요. 서랍장, 옷장, 책상. 어디든 단서가 있을 만한 곳은 모두 뒤졌습니다. 책상 깊숙한 서랍에서 오래된 파일 하나를 발견했어요. 휘아, 의료기록이라고 적혀 있었죠. 떨리는 손으로 열어보았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충격이었어요. 10살 이전의 건강검진 기록이었는데 모든 항목에 정상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신체 발달 상태, 운동 능력, 인지 기능 모두 정상이었어요. 심지어 달리기 기록과 체조 수업 평가도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제가 뛰고 놀던 아이였다니.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11살 때의 기록이 나왔어요. 갑자기 희귀신경계 질환 의심, 진단과 함께 처방약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메모가 있었어요. 실험군 대상자, 지원 동의서 제출 완료.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11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그 시기에 기억은 흐릿했어요. 누군가 지워버린 것처럼. 파일을 더 살펴보니 각종 진단서와 처방전이 있었고 그 사이에 제약회사에서 온 편지도 발견했습니다. 읽어보니 임상실험 참여자 보호자 대상 리워드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엄마는 제가 약물 실험 대상이 된 대가로 매달 돈을 받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 순간 컴퓨터에서 삐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의 이메일에 새 메시지가 온 거였죠. 파일을 원래 자리에 숨기고 컴퓨터로 향했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이메일을 열어보았어요. 긴급 실험 데이터 이상 감지. 제목만으로도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 더 충격적이었어요. 김연숙님, 최근 환자 위아의 데이터에서 이상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약물 흡수율이 급격히 감소했으며 이는 약 복용을 중단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 경우 심각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즉시 약물 투여를 정상화하고 72시간 내로 혈액 샘플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이어 또 하나의 이메일이 눈에 들어왔어요. 더 오래된 이메일이었는데 제목이 임상 데이터 확보 완료였습니다. 클릭해서 열어보았어요. 임상 데이터는 충분합니다. 약값 지급은 다음 분기에 이체 예정입니다. 딸이 버텨줘서 감사합니다. 그 순간 온몸에 한기가 느껴졌어요. 마치 얼음물을 뒤집어 쓴 것 같았습니다. 딸이 버텨줘서 감사합니다. 이 한 문장이 제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느낌이었어요. 엄마의 컴퓨터를 더 뒤져보니 계약서 파일도 발견했습니다. 실험 대상 보호자, 동의하에 진행, 대상자 미성년 휘아, 보호자 김연숙모. 내용을 읽으면서 숨이 막혔어요. 엄마는 대기업 제약사에서
임상실험자 부모 대상 리워드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을 받기 위해 저를 병든 상태로 유지했던 거예요. 파일을 다 읽고 나니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건 악몽이야. 곧 깨겠지. 하지만 현실이었어요.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피아야, 다녀왔어.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화들짝 놀랐어요. 빠르게 컴퓨터를 끄고 휠체어를 방으로 밀었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방 안에서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19살 소녀의 얼굴에는 이제 공포와 결심이 뒤섞여 있었어요. 내 인생은 거짓이었다. 내 병은 거짓이었다. 그리고 엄마의 사랑도 아니야. 그건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오늘은 쉬운 저녁 만들었어. 그리고 병원에서 전화가 왔는데 내일 검사를 받아야 한대. 혈액 검사. 엄마의 눈에는 뭔가 다른 빛이 있었습니다. 의심, 불안, 그리고 두려움. 저를 바라보는 엄마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마치 소중한 딸이 아니라 무언가 지켜야 할 자산을 보는 것 같았죠. 알았어요. 엄마, 평소처럼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달랐습니다. 이제 더 이상 피해자로 남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내 몸은 실험실이 아니고 내 인생은 누군가의 이익을 위한 도구가 아니니까요. 그날 밤 이불 속에서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꺼냈어요. 오늘 알게 된 모든 진실을 적었습니다. 증거를 남겨두어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엄마는 나를 평생 병든 채로 두려고 했다. 하지만 이제 내 인생을 되찾을 거야. 인생 처음으로 제 의지로 결정했습니다. 탈출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어떻게? 약도 끊고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다리로 걸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 정말 다른 삶이 시작될 거예요. 이제 돌아갈 수 없어요. 진실을 알았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저는 이중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순종적인 딸이지만 속으로는 탈출을 계획하는 조사관이 된 거예요. 엄마가 주는 약은 여전히 받아서 베개 밑에 모았어요. 나중에 증거로 쓰기 위해서였죠. 피아야, 오늘 기분은 어때? 어제 처방 바꾼 약 먹으니까 좀 나아? 엄마의 질문에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약을 먹지 않아 맑아진 정신을 흐릿한 척 했어요. 좀 어지러워요. 그리고 졸려요. 그래, 그건 정상이야. 새 약이 잘 작용하는 거야. 엄마의 미소가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사랑이 담긴 미소로 보였는데 이제는 계산적인 표정처럼 느껴졌어요. 마치 실험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안도감 같은 거였죠. 엄마가 집안일을 하는 동안 저는 방에서 노트북으로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이제 컴퓨터 사용에 제한이 없었던 건 엄마가 제가 약을 잘 먹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모든 약을 몰래 버리고 있었어요. 먼저 엄마의 컴퓨터에서 찾은 이메일과 계약서의 사진을 찍어두었습니다. 휴대폰으로 찍어서 클라우드에 백업했어요.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게 명확하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 몸의 변화였습니다. 매일 밤 엄마가 잠든 후에 침대에서 내려와 조용히 운동을 했어요. 처음에는 다리가 너무 약해서 서 있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루에 5분, 10분 조금씩 늘려가며 다리 근육을 강화했죠. 일주일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침대에서 화장실까지 휠체어 없이 걸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물론 벽을 짚고 천천히 걸어야 했지만 그래도 제 다리로 걷는 거였어요. 이 순간을 핸드폰으로 몰래 녹화했습니다. 증거로 남겨두기 위해서였죠. 내가 걸을 수 있어. 거울 앞에서 희미하게 속삭였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11살 이후로 처음 느끼는 감각이었어요. 자유의 첫걸음. 하지만 위험했습니다. 엄마가 알아차리면 더 강한 약을 줄지도 몰라요. 그래서 낮에는 여전히 아픈 척, 몸이 무거운 척 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비밀리에 힘을 키워갔어요. 또 며칠이 지나 엄마의 방에서 더 충격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서랍 깊숙이 숨겨진
오래된 비디오 테이프였어요. 노트북에 연결해서 열어보니 10살 때 제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 속 저는 달리고 있었어요. 학교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놀고 웃고 뛰어다니는 모습이었죠. 건강하고 활기찬 아이였습니다. 영상에는 날짜가 찍혀 있었어요. 11살 생일 바로 전이었습니다. 그럼 정말 건강했던 거야. 병이 아니라 약 때문에 아팠던 거였어. 충격에 휩싸인 채 영상을 계속 봤어요. 영상 마지막 부분에는 제가 학교 무용 발표회에서 춤추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모습이었어요. 다음 날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엄마의 이메일을 다시 뒤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충격적인 메일을 발견했습니다. 제약회사에서 온 메일이었어요. 김연숙님께 다음 단계 약물 실험을 위한 동의서입니다. 이전 약물보다 강화된 성분으로 일시적 신체 마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보상금도 상향됨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이번 실험은 장기적 효과 관찰이 필요하여 최소 5년 이상 지속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첨부된 파일에는 제 이름으로 된 동의서가 있었어요. 이미 엄마의 서명이 되어 있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는 내가 24이 될 때까지 이 실험을 계속할 계획이었어요. 내 젊음, 내 가능성, 내 인생을 모두 빼앗을 작정이었던 거죠. 그날 저녁, 엄마는 평소보다 더 다정했습니다. 제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말했어요. 피아야, 엄마가 늘 널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거 알지? 넌 내 전부야. 그 순간 엄마의 눈에서 진심을 보았습니다. 왜곡된 사랑이지만 엄마 나름의 사랑이 있었어요. 그래서 더 복잡했습니다. 엄마가 미워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타까웠죠. 하지만 이대로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나도 엄마가 좋아요. 하지만 내 인생은 내 거야. 속으로만 생각했어요. 아직 말할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밤이 깊어지고 엄마의 숨소리가 깊어졌을 때 제 방의 책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일기장을 꺼내 또 하루의 발견을 기록했어요. 모든 증거, 사진, 동영상 링크를 상세히 적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엄마, 당신이 내게 한 일을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는 내 인생을 살 권리가 있어요. 당신이 만든 감옥에서 벗어날 거예요. 일기를 쓴 뒤 몰래 일어나 거실로 갔어요. 엄마의 책상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고 그동안 찾지 못한 서류들을 더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종 증거를 발견했어요. 실험 대상자 계약서. 그 제목 아래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실험 대상 보호자 동의하에 진행, 대상자 미성년 휘하, 보호자 김연숙모. 그리고 가장 끔찍한 부분, 계약 조건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실험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할 책임은 보호자에게 있으며 이를 위한 모든 조치 약물 투여, 활동 제한 등에 동의함. 서류를 손에 쥔 채 얼어붙었어요. 엄마는 내가 건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조치에 동의한 거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약물 실험이 아니라 계획적인 감금이었어요. 서류를 사진 찍고 원래 자리에 돌려놓은 뒤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엄마는 제약회사의 돈을 받기 위해 저를 아픈 아이로 만들었고 제 인생을 통제했던 겁니다. 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일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대로 증거를 모으고 힘을 키워서 탈출할 것인지 아니면 엄마에게 진실을 말할 것인지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더 이상 피해자로 남지 않겠다는 것. 내 인생은 이제부터 내가 선택할 거예요. 다음 날 아침, 기다리던 순간이 왔습니다. 엄마가 급한 업무로 외출한다고 했어요. 2시간 정도 집을 비울 거라고 했죠. 피아야, 약은 여기 두고 갈게. 11시에 먹는 거 잊지 마. 네, 엄마, 걱정 마세요.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행동에 옮겼습니다. 먼저 엄마가 둔 약을 모두 화장실 변기에 버렸어요. 그리고 제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했죠. 약을 끊은 지 거의 2주가 되어가는 시점, 제 몸은 놀랍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휠체어에서 일어나 벽을 짚고 천천히 걸었어요. 다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확실히 전보다 강해졌습니다. 거실까지 걸어가 엄마의 컴퓨터를 열었어요. 모든 이메일, 계약서, 의료 기록을 USB에 백업했습니다. 그리고 제 휴대폰으로도 중요한 문서들을 사진 찍어두었죠. 시간이 얼마 없었어요. 빠르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이제 탈출 계획을 구체화할 차례였어요. 엄마가 출근한 날 택시를 불러 경찰서나 병원으로 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현관문 소리가 들렸어요. 이런, 내 지갑을 놓고 왔네. 엄마의 목소리에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급히 컴퓨터를 끄고 USB를 주머니에 숨겼어요.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저는 지금 휠체어에서 내려와 있었어요.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던 겁니다. 휘야, 뭐하고 있어? 엄마가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얼어붙었어요. 엄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서 있었으니까요. 휠체어 없이. 어떻게 일어났어? 엄마, 이제 다 알아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어요.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약에 대해서요. 제약회사 계약에 대해서도 알아요. 저는 아픈 게 아니었어요. 엄마가 저를 아프게 만든 거잖아요. 엄마의 얼굴이 순식간에 변했어요. 공포, 분노, 당혹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그리고 무언가 결심한 듯 차분해졌습니다. 휘하야, 넌 아무것도 몰라. 내가 널 위해 한 일이야. 세상은 위험하고 너는 너무 약해. 엄마가 보호해줘야 해. 거짓말이에요. 저는 10살까지 완전히 건강했어요. 영상도 봤어요. 달리고, 뛰고, 춤추던 제 모습을요. 엄마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너 컴퓨터를 뒤졌구나. 내 파일을 봤어? 다 봤어요. 엄마가 돈 때문에 저를 실험 대상으로 만든 거요. 제 인생을 망가뜨렸어요.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19년 동안 쌓인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아니야, 휘하야.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야. 엄마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무섭고 차가웠어요. 내 아빠가 우리를 버렸을 때 나는 아무것도 없었어. 그때 제약회사에서 제안이 왔지. 신약 실험에 내가 참여하면 많은 돈을 준다고. 그래서 저를 팔아넘긴 거예요? 제 인생을 망쳐놓고? 처음에는 일시적인 거였어. 몇 달만 약을 먹이고 그 돈으로 우리가 살아갈 기반을 만들려고 했어. 하지만 내가 약의 반응이 좋았고 그들은 더 많은 돈을 제안했어. 엄마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어요. 처음으로 진실을 말하고 있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돌이킬 수 없게 됐어. 내가 갑자기 건강해지면 그들이 조사할 거고 내가 감옥에 갈 수도 있었어. 그래서 계속할 수밖에 없었어.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엄마는 처음에는 돈 때문에 시작했고 나중에는 빠져나올 수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건 변명이 될 수 없었어요. 이제 그만할 거예요, 엄마. 저는 밖으로 나갈 거고 진실을 말할 거예요. 그 순간 엄마의 얼굴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전에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안 돼, 그럴 수 없어. 엄마가 갑자기 휠체어를 잡아 제 뒤로 밀었어요. 저는 아직 완전히 걷지 못해 비틀거렸고 균형을 잃고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엄마, 뭐 하는 거예요? 미안해, 휘하야. 하지만 내가 이대로 나가면 우리 모두 끝이야. 내가 감옥에 가게 될 거야. 엄마의 목소리는 이제 공포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도 두려워졌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조금만 기다려. 내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엄마는 서둘러 방으로 가더니 얼마 후 약통을 들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 약만 먹으면 돼. 이건 너를 진정시켜줄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 싫어요. 더 이상 약 안 먹어요. 소리쳤지만 엄마는 계속 다가왔어요. 제 팔을 잡고 약을 먹이려 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어요. 휘하야, 너 없어도 괜찮아. 하지만 너 없인 나도 끝이야. 엄마의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무슨 뜻이지? 저를 해치려는 건가요?
그러니까 다시 그 약 먹고 그냥 가만히 있어줘.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그 결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다시 약으로 통제하려는 의지가 보였어요. 저는 최대한 힘을 내어 엄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제 휴대폰을 향해 손을 뻗었어요. 거의 닿을 것 같았는데 엄마가 먼저 휴대폰을 낚아챘습니다. 이건 뭐지? 엄마가 휴대폰을 살펴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화면에는 제가 찍어둔 증거 사진들이 있었거든요. 넌 정말 모든 걸 준비했구나.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갑자기 제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뒤따라갔어요. 방에 들어가 보니 엄마는 제 일기장을 발견하고 읽고 있었습니다. 엄마, 돌려주세요. 이게 다 뭐야? 넌 날 고발하려고 했어? 엄마의 얼굴은 이제 분노로 가득 찼어요. 일기장을 던지고 제 팔을 세게 잡았습니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내가 모든 걸 통제할 거야. 엄마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제 엄마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공포, 분노, 집착이 뒤섞인 눈빛이었죠. 넌 내 전부야, 휘야. 내가 널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희생했는지 몰라. 그리고 이제 내가 날 배신하려고? 엄마의 소나기가 점점 강해졌어요. 아팠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도 아팠어요. 엄마의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이 이렇게 무너지는 걸 보는 것이 정말 고통스러웠거든요. 엄마, 제발 저를 놓아주세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제가 도망가지 않을게요. 그냥 약을 그만 먹게 해주세요. 잠시 엄마의 눈에 망설임이 보였어요. 하지만 곧 그 망설임은 사라졌습니다. 안 돼. 이미 늦었어. 넌 그냥 그대로 있어줘야 해. 그 순간 알았어요. 엄마는 절대 저를 놓아주지 않을 거라는 걸. 제가 스스로 탈출해야만 했습니다. 제 시도서능 편집 7장, 위기. 그날 밤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엄마는 제 휴대폰을 압수하고 컴퓨터도 치웠어요. 마치 죄수처럼 저를 감시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가장 끔찍했던 건 엄마가 저를 침대에 묶어놓은 것이었습니다. 이건 너를 위한 거야, 휘야. 넌 혼자서는 위험해. 엄마는 의료용 끈으로 제 손목과 발목을 침대 프레임에 묶으며 말했어요. 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몸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엄마, 제발 풀어주세요. 이건 불법이에요. 불법. 내가 내 보호자야. 널 보호하는 건 내 의무지. 엄마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더 이상 사랑스러운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내일 의사를 부를 거야. 그리고 약물 치료를 더 강화할 거고. 왜 이러세요? 저는 엄마의 딸이에요. 실험 도구가 아니라고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넌 원래 아팠어, 휘야야. 11살 때부터. 내가 기억 못하는 것뿐이야. 세상이 널 망쳐놨어. 엄마의 현실 왜곡이 시작되었어요. 자신의 죄책감을 덜기 위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죠. 거짓말이에요. 제 의료 기록 봤어요. 10살까지는 완전히 건강했다고요. 그건 잘못된 기록이야. 의사들이 내 상태를 제대로 진단하지 못했던 거지. 엄마는 계속해서 현실을 부정했어요. 그리고 서랍에서 주사기를 꺼냈습니다. 이건 널 진정시켜줄 거야. 좀 자면 기분이 나아질 거야. 안 돼요. 주사 놔주지 마세요.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지만 묶인 상태에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엄마는 냉정하게 제 팔에 주사를 놓았습니다. 곧 온몸이 무거워지고 의식이 흐려졌어요. 내 딸이야. 내가 보호할게. 엄마의 목소리가 멀어지며 저는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흐릿한 의식 속에서 깨어났어요. 팔다리는 여전히 묶여 있었고 머리는 무거웠습니다. 방 안에는 낯선 사람이 있었어요. 흰 가운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죠. 안녕, 휘. 나는 박 선생이야. 내 엄마가 널 도와달라고 부탁하셨어. 의사였나 봐요.
하지만 정상적인 의사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 눈빛에서 뭔가 불안한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도와주세요. 엄마가 저를 여기 묶어뒀어요. 저는 아픈 게 아니에요. 힘겹게 말했지만 의사는 무시했어요. 대신 엄마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약물 조합을 시도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환각이 심해진 것 같네요. 네, 선생님, 어떤 약이든 써주세요. 제 딸을 원래대로 돌려놓아 주세요. 그들은 마치 제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했어요. 저는 분노와 절망감에 울부짖었습니다. 나는 환각이 아니에요. 엄마가 거짓말하고 있다고요. 저를 약물 실험에 이용하고 있어요. 의사는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망상이 심각하네요. 일단 진정제부터 투여하고 그 다음에 새 약을 시작합시다. 또 다시 주사가 제 팔로 들어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의식이 완전히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몸은 무거웠지만 생각은 맑았어요. 의사가 가고 난 후 엄마는 침대 옆에 앉아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휘아야, 이제 곧 나아질 거야. 선생님이 새 약을 처방해 주셨어. 그럼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 거야. 엄마, 왜 이러세요? 저를 사랑하지 않으세요? 약 기운 때문에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의 눈에 잠시 슬픔이 스쳤습니다. 사랑하지 않다니. 너는 내 전부야. 내가 이렇게 하는 건 널 사랑하기 때문이야. 사랑이라면 저를 풀어주세요. 제발요. 안 돼. 넌 아직 몸이 약해. 그리고 내가 떠나면 나는 끝이야. 제약회사에서도 조사가 들어올 거고 난 감옥에 갈 거야. 엄마의 진짜 걱정은 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어요. 제가 밖으로 나가 진실을 말하면 엄마는 처벌받을 테니까요. 그냥 좀 더 기다려.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일주일만 새 약을 먹으면 넌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대. 그럼 다 좋아질 거야. 정상이라. 엄마에게 정상이란 제가 약에 취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를 의미했습니다. 저는 그런 삶으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 엄마가 나간 후 저는 필사적으로 묶인 끈을 풀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단단했어요. 침대 옆 탁자에는 새로운 약들이 놓여 있었고 제 핸드폰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증거, 모든 탈출 수단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천천히 주변을 살펴보니 침대 머리맡에 작은 가위가 보였어요. 엄마가 실수로 놓고 간 것 같았습니다. 손을 최대한 뻗어 가위를 향해 손가락을 뻗었어요. 겨우 손끝으로 닿았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가위를 끌어당겼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마침내 가위를 손에 쥘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손목을 묶은 끈을 자르기 시작했어요. 이게 마지막 기회야. 속삭였습니다. 한 손이 풀리자 다른 손과 발을 풀기가 쉬워졌어요. 마침내 자유로워진 저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다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이제 몇 걸음은 걸을 수 있었어요. 방을 살펴보니 제 일기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숨긴 것 같았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탈출이었습니다. 창문으로 가서 바깥을 내다봤어요. 12층, 너무 높았습니다. 문으로 나가야 했어요. 조용히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거실에서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전화 통화 중이었나 봐요. 네, 선생님, 약은 잘 먹이고 있어요. 네, 이번 주에 혈액 샘플 보내드릴게요. 그럼요. 실험은 계속됩니다. 엄마의 말에 분노가 치밀었어요. 하지만 감정을 억누르고 조용히 엄마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핸드폰을 찾아야 했으니까요. 엄마의 방을 뒤지던 중 서랍 안에서 제 핸드폰을 발견했어요. 전원은 꺼져 있었지만 켜보니 아직 작동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증거 사진도 그대로 있었어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피야, 너 여기서 뭐해? 엄마가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그리고 제 손에 든 핸드폰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떻게 풀었어? 끝났어요. 엄마, 더 이상 저를 가둘 수 없어요. 피아야, 제발. 그 전화기 내려놓고 얘기하자. 내가 이러면 우리 둘 다 끝이야. 엄마는 천천히 다가왔어요.
그 눈빛에 결연함이 있었습니다. 저를 다시 가두겠다는 의지가 보였어요. 저리 가세요. 더 가까이 오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손에 든 핸드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멈추지 않았어요. 너는 병든 거야, 희야. 내 판단을 믿지 마. 엄마를 믿어. 아니에요. 엄마는 나를 죽이려 하고 있어요. 나 병 안 걸렸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소리쳤지만 엄마는 계속 다가왔어요. 그리고 제 팔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마지막 힘을 내어 휴대폰 카메라를 켜고 녹화 버튼을 눌렀어요. 이건 증거예요. 엄마, 내가 지금 발작이나 환각 상태가 아니라는 증거. 엄마가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모두가 볼 거예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카메라를 제 얼굴에 향하게 하고 계속 말했어요. 제 이름은 휘아이고 19살입니다. 엄마는 지난 9년 동안 저를 속여왔어요. 저는 병이 없어요. 엄마가 제약회사 돈을 받고 저를 약물 실험 대상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엄마가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는 나를 죽이려 해요. 나 병 안 걸렸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이 주소는 그 순간 엄마가 제 손에서 핸드폰을 빼앗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영상은 자동으로 클라우드에 저장되도록 설정해뒀거든요. 내가 날 배신했어.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결심한 듯 말했어요. 이제 어쩔 수 없어. 더 강한 약을 써야겠다. 엄마는 제 팔을 세게 잡고 방으로 끌고 갔습니다. 저는 저항했지만 여전히 몸이 약했어요. 침대에 다시 눕혀지고 더 단단하게 묶였습니다. 엄마, 제발. 이러지 마세요.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엄마의 눈에는 이제 차가운 결의만 남아 있었습니다. 미안해, 희아야. 하지만 이건 우리 둘 다를 위한 거야. 엄마는 서랍에서 더 큰 주사기를 꺼냈어요. 이전보다 더 많은 양의 약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널 완전히 진정시켜줄 거야. 그리고 내일이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야. 저는 그 순간 이게 마지막 기회라는 걸 알았어요. 영상은 이미 업로드됐지만 누가 볼지, 얼마나 빨리 도움이 올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엄마, 사랑해요. 하지만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집착이에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주사 바늘이 제 팔에 닿는 순간 문득 생각했어요. 이게 내 인생의 끝일까? 아니면 시작일까? 어둠 속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멀게만 느껴지는 소리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어요. 엄마가 놓은 강력한 진정제 때문에 의식이 흐릿했거든요. 여기입니다. 빨리요. 문 열어요. 경찰입니다. 낯선 목소리들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갑자기 큰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 외침, 그리고 엄마의 비명소리. 당신은 체포되었습니다. 딸에 대한 학대와 불법 약물 투여 혐의로 눈을 간신히 떴지만 모든 것이 흐릿했어요. 여러 명의 사람들이 방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경찰 제복을 입은 사람들, 응급구조대원들. 여기 있어요. 피해자 발견했습니다. 의식은 있지만 약물에 취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제 손목을 묶고 있던 끈을 풀어주었어요. 그리고 따뜻한 손이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당신을 도우러 왔어요. 여성 경찰관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간신히 입을 열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당신이 찍은 영상이 바이럴 됐어요. 누군가가 경찰에 신고했고, 우리는 IP 주소를 추적했습니다. 약국에서 만났던 약사 선생님도 있었어요. 그분이 경찰에게 증언한 것 같았습니다. 휘아 양, 기억나요? 약국에서 만났었죠. 당신이 보여준 그 약, 그건 정신분열증 환자를 위한 약이었어요. 하지만 당시 당신의 행동은 전혀 그런 증상이 아니었죠. 그래서 의심스러웠어요. 약사 선생님의 설명에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를 들것에 실어 밖으로 나가는 동안
거실에서 엄마가 경찰에게 체포되는 모습이 보였어요. 휘아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의 절규가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9년이란 시간, 제 청춘과 가능성을 빼앗은 대가는 너무 컸거든요. 구급차 안에서 약물 중화 처치를 받으며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해방감이 밀려왔어요. 이후 며칠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경찰 조사와 의사들의 검진이 계속되었어요. 혈액 검사 결과 제 몸에서는 여러 종류의 정신작용, 약물과 마취제가 발견되었습니다. 모두 정상인이 복용하면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약들이었죠. 가장 놀라운 건 제 건강 상태였어요. 종합검진 결과 저는 어떤 희귀 질환도 앓고 있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약물로 인한 근육 약화와 신경계 억제가 있었지만 충분한 재활 치료로 회복 가능하다고 했어요. 휘아 씨, 당신의 몸은 생각보다 건강합니다. 약물이 완전히 배출되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거예요. 의사의 말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11살부터 19살까지 9년 동안 휠체어에 앉아 있었던 제가 다시 걸을 수 있다니 믿기 힘든 현실이었어요. 병원 생활 3일째, 경찰이 더 자세한 조사 결과를 알려주었습니다. 엄마의 컴퓨터와 이메일 계정을 조사한 결과 대기업 제약회사와의 불법 계약이 확인되었습니다. 당신의 엄마는 약물 실험 대상자 제공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아왔어요. 제약회사도 처벌받나요? 물론입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인체 실험 혐의로 조사 중이에요. 회사 측에서는 당신의 엄마가 당신이 실제로 질환이 있다고 속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메일 증거가 그들의 주장을 뒤집고 있습니다. 의료 윤리를 완전히 무시한 그들의 행동이 밝혀지면서 대기업 제약회사는 주가가 폭락했다고 해요. 정의가 실현되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건 엄마와의 마지막 대면이었어요. 경찰의 권유로 심리상담사가 동석한 가운데 엄마를 만났습니다. 휘아야, 용서해줘.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그 모습은 한때 제가 사랑했던 엄마였지만 이제는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왜 그랬어요? 엄마? 정말로 이유가 알고 싶어요. 목소리를 억누르며 물었습니다. 엄마는 한참을 침묵하다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아빠가 우리를 버리고 난 후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어. 그때 제약회사에서 제안이 왔지. 몇 달만 약물 실험에 참여하면 큰 돈을 준다고. 너에게 해가 없을 거라고 약속했어. 엄마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1년이 되고 1년이 2년이 되었어. 돈이 계속 들어왔고 그 돈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았어. 그리고 내가 나에게 의존하는 모습이 내가 필요한 존재라는 게 나를 살게 했어.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랬어. 왜곡된 방식이었지만 나는 내가 세상으로 나가면 다치고 상처받고 나를 떠날까 봐 두려웠어. 그래서 계속 내가 아프다고 믿게 만들었어. 엄마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예상했던 내용이었어요. 결국 엄마의 사랑은 소유와 집착이었던 거죠. 용서할 수 없어요, 엄마. 적어도 지금은요. 하지만 언젠가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엄마는 아동학대와 불법 약물 투여 혐의로 구속되었고 재판을 기다리게 되었어요. 병원 생활 2주째, 복지기관에서 나와 제 앞으로의 거취를 상담했습니다. 19살이니 성인이지만 독립생활이 가능할 때까지 보호시설에서 지내며 재활치료를 받기로 했어요. 휘아 씨, 이제 당신의 삶을 스스로 계획할 수 있어요. 학교에 다시 다니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바로 취업 준비를 하고 싶으신가요?
복지사의 질문에 잠시 생각했습니다. 학교. 한 번도 제대로 다녀본 적 없는 곳이에요. 친구들, 선생님, 교실. 모두 낯설지만 설레는 단어들이었죠. 학교에 다니고 싶어요. 제 나이에 맞는 교육을 받고 싶어요. 좋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학력, 인정을 위한 절차를 밟아드릴게요. 그리고 대학 진학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대학, 한 번도 꿈꿔보지 못했던 미래였어요. 이제 그 미래가 내 앞에 있다니. 재활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다리 근육은 너무 약했고,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처럼 다시 걷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매일 땀을 흘리며 운동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이건 제 자유를 위한 투쟁이었으니까요. 조금만 더. 휘아 씨. 오늘은 어제보다 3걸음 더 걸었어요. 물리치료사의 응원에 힘을 내서 계속 걸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매일이 도전이었지만 그 도전이 행복했어요. 치료 한 달째, 드디어 보조기만 착용하고 혼자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병원 정원을 걸었을 때의 그 느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햇빛, 바람, 꽃향기,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잘했어요. 휘아 씨. 이제 곧 완전히 독립적으로 걸을 수 있을 거예요. 의사의 칭찬에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제 인생은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병원에서 퇴원하는 날입니다. 복지시설로 옮겨 독립생활을 준비하게 될 거예요. 제 방을 정리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푸른 하늘, 흰 구름,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도시의 풍경. 이제 그 모든 것이 제 세계가 될 거예요. 보조기를 착용하고 천천히 병원 로비를 향해 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응원의 박수를 쳐주었어요. 간호사들, 의사들, 그리고 약국에서 만났던 약사 선생님도 있었습니다. 휘아 양, 용기 있는 행동이었어요. 당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는 걸 알아주세요. 약사 선생님의 말에 감사함을 표했어요. 제 영상이 바이럴되면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피해자들도 구출되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여러 생명을 구한 거예요.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의 진짜 시작이에요. 19살, 뒤늦게 찾은 자유. 보조기의 의지에 첫 발걸음을 내디디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엄마가 만든 세계에서 나는 벗어났어. 이제 진짜 나로 살 거야. 태양이 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따스했어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가 복지사를 따라 차로 향하면서 지난 9년을 생각했어요.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시간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상처는 남겠지만 그 상처가 새로운 성장의 밑거름이 될 테니까요. 차에 오르며 마지막으로 병원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사랑은 때때로 두려움과 섞여 괴물이 된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상대를 놓아주는 용기다. 앞으로의 삶은 쉽지 않을 거예요. 학교에 적응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고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은 오래 걸릴 테니까요. 하지만 이제 저는 자유롭습니다. 제 선택으로, 제 의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인생이라는 여행이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여행의 주인공은 바로 저 휘아입니다.